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2024년 원달러 환율이 13%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13%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에 사인할 때 마이너스 13%라고 적혀 있으면 사인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계약서에 이미 사인한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22년도 8억 8천, 24년도 15억. 단 2해 만에 6억 넘게 자산이 증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후배들한테 투자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드가 많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드요? 시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계산 하나만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심호흡 한번 하세요. 인턴 PD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만 투자합니다. 총 1억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은요, 받는 월급 전부 다 펑펑 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그 옆에 선배 PD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10년 동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10년 뒤부터 정신 차리고 3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투자합니다. 총 3억 원이에요. 40년 후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인턴 PD는 15억입니다. 선배 PD는 12억이에요. 어이가시 없으시죠? 1억만 투자한 사람이 3억 투자한 사람보다 3억이나 더 많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눈덩이예요. 작은 눈덩이를 언덕 꼭대기에서 굴리면 처음엔 천천히 커지다가 나중엔 엄청난 속도로 거대해지잖아요. 돈도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전설적인 투자자. 이 사람 자산의 90%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마지막 5년입니다. 평생 투자해서 모은 돈의 90%가 마지막 5년에 쌓인 거예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투자는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요. 4월이나 8월 증시가 폭락했을 때 꾸준히 투자를 하니까 자산이 컨턴, 점프하는 구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증시가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자산은 갑자기 확 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높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증시가 조금만 반등해도 자산은 크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여예요.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 수 있는 그 지렛대. 주식에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2배, 3배로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물론 위험도 2배, 3배로 커지죠. 양날의 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하락장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평균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세일하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것과 같아요. 평소엔 5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이면 당연히 지금 사야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25년 1월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근데 똑똑한 투자자들은 뭘 했을까요? 2배 레버리지 DDM을 샀습니다. DDM이 뭐냐고요? 다우지수가 1% 오르면 2% 수익이 나는 ITF예요.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한 폭으로 급반등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5% 빠지면 2배 레버리지를 삽니다. 더 빠지면 3배의 레버리지를 준비해 놨다가 그때 쓰는 거죠. 탄약을 아껴뒀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30%, 40% 빠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20% 정도 하락은 이제 매수 기회로 봅니다. 5% 정도 하락은 1년에 2-3번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1년에 2-3번밖에 없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요. 멘탈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확신이에요.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확신.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가 나을까요? 주식 투자가 나을까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안정적인 집을 보유하고 투자에 전념하라. 집이 갖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이죠. 작년 한 해를 보면 19억짜리 부동산은 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3억짜리 미국 주식 투자는 15억이 됐어요. 18% 상승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빚은 나쁜 거야. 빨리 갚아야 해. 그래서 모든 돈을 대출 상환에 쏟아붓습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담보대출이자는 4%예요. 미국 지수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2%입니다. 차익이 8%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담보대출을 60% 정도 갚고 나머지 40%는 미국 지수 투자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8%의 차익을 계속 벌면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나중에 주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어서 한 번에 대출을 갚으면 오히려 대출 상환 기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럼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한 투자자의 사례를 보면 M7 종목 위주로 투자합니다. M7이 뭐냐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미국 빅테크 7개 기업이에요. 작년에 애플이 $220에서 $160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플 끝났다,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똑똑한 투자자는 그때 오히려 수량을 늘렸습니다.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하락이 발생하는 구간마다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지수보다 못 오른 M7 종목이 딱 한 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5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수 투자입니다. 이동평균 21선 이하로 터치할 때부터 매수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뭐냐고요? 2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보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럼 매도는요? 매년 250만 원만 매도합니다. 비과세 한도에 맞춰서요. 그 외에는 매도를 안 해요.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은 딱 한 개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될 때 그 전까지는 매도할 계획이 없는 거죠. 지수 투자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가끔 불량식품 먹는 개념으로 개별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진짜 재미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반전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 관리요? 안 합니다. 원화로 예수금 넣어두고 그냥 원화로 매수해요. 환율과 주가 두 가지 타이밍을 맞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원화로 놔두고 주가만 보고 매수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면 환율은 평균 회귀가 돼서 결국 비슷해집니다. 평균 회귀가 뭐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평균 값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래요.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달러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무시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예요. 근데 엔화는 좀 다릅니다. 엔화가 한때 900원이 깨지고 890원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싸다 싶었던 거죠.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엔화로 환전을 해서 일본에 상장된 S&P 500을 매수했습니다. 1655 ITF 같은 경우는 환노출 ITF예요. 원화, 엔화, 달러 세중으로 환율이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ITF 주가가 오르는 구조거든요. 다시 엔화가 회복되면 1655를 매도하고 2563 환해지 ITF로 갈아타는 겁니다. 환해지는 뭐냐고요? 환율 변동 위험을 막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도 손해 안 보게 보험 드는 개념이죠. 지금 이 전략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라고 생각 안 해 파장하네요. 어차피 S&P 500을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엔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는 뭐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돈이에요. 달러가 대표적이죠. 원화보다는 조금 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달러나 엔화니까 그쪽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달러 환율이 13% 상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13% 감소한 겁니다. 올해 회사에서 연봉 사인하셨죠? 만약에 월급이 마이너스 13% 연봉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사인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서서히 다가와요. 식용품 가격이 오르고 대중교통 가격이 오르고 1년, 2년 뒤부터 느껴지지 못하게 서서히 반영됩니다. 지금 자산이 감소되고 있는 걸 막으려면요. 최대한 빨리 달러 자산, 주식 투자로 자산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게 자산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빠지면 글로벌 경기가 나빠진다고 판단돼서 달러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가가 빠진 만큼 달러가 올라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산을 방어하는 데는 달러로 주식 투자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2025년은 어떨까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이 됐거든요. 25년도도 빅테크 중심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겁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파월이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요. 파월은 미국 중앙은행 의장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멈춘 경향이 있어요. 가치주나 배당주 상승폭이 좀 더딜 거라고 봅니다. 특히 SCHD 투자자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SCHD는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ITF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내년 SCHD가 하락할 때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수량을 늘려가세요. 반대로 2030 세대처럼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면 M7 빅테크 중심으로 충분히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 아니냐는 건데요. 역사를 보세요. 닷컴 버블 전에는 거의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닷컴 버블이 뭐냐고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들이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터진 사건이에요. 그때는 인터넷망을 한번 깔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AI는 다릅니다. 챗GPT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즉 사람처럼 생긴 로봇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닷컴 버블과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자본 지출만 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PD가 AI로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없었던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아직은 버블이 꺼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몇 년 동안은 더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25년에 주목하는 종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지수만 투자해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안전하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뭐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가 깨져도 다른 건 안전하잖아요. 테마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테마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를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토탈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요. 올해 상승할 종목을 찾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미국 지수 투자만 유지해도 10년 뒤에는 전체 수익률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합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동 적립이 올해 1월이면 다 끝나요. 굳이 앞으로 더 투자 안 해도 방치만 하면 자산은 꾸준히 증가할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복리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덩이가 스스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금을 비축했다가 12월 말, 1월 초에 증시가 하락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몇 천만 원씩 거치식으로 매수합니다. 거치식이 뭐냐? 한 번에 왕창 넣는 거예요. 증시가 하락했다가 회복할 때 어느 정도 차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조정이 온다, 폭락할 거다, 이런 말들 때문에 겁먹고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종목의 수수료가 더 좋은지, 세금은 어떤지 가장 효율적인 투자처를 찾느라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세금이나 수수료보다 누가 먼저 투자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완벽한 상품을 찾다가 시간만 흘러가요. 그 사이에 누군가는 이미 자산을 불리고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꼭 목돈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를 조금 아껴 써서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얼마가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먼저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락장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거든요. 꾸준히 분할 매수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예수금을
월급으로 충당해 놓으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전부 다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10년 후에는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고 후회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올해 꾸준히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그때 시작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작하세요.